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노년복지관 강연을 맡게 된 서울연세 21세기 의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김태우. 자, 우리가 100세 인생 하는데요. 결국 오래 사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오랫동안 지금 어떻게 사시는 게 중요한지가 더 중요한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면 관절이나 뼈의 건강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관련해서 제가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성인이 이제 되고 나서 기본 목 쪽 굴곡, 뒤쪽 등 굴곡, 아래 허리 쪽 굴곡, 이런 굴곡들이 나이 들면 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는데 머리 쪽은 앞으로 좀 나오게 되고 등 쪽은 뒤로 굽게 되고 우리가 아래 허리 쪽은 앞으로 빠지면서 골반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현상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은 우리가 막기가 이제 힘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척추 관절의 트윙스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내막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뼈 자체적인 어떤 컨디션은 겉에서 봤을 때는 알기 어려운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거를 이제 안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척추뼈 안에 고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넓적다리뼈 안에 구멍이 나는 형태로 아주 뼈가 물른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외력이 가해졌을 때 어떤 뼈의 손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뼈는 이 안에 확연하게 반대쪽 뼈하고 비교를 해봐도 알 수 있듯이 촘촘하게 밀도가 이제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전체적인 모양도 특별한 변형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형태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뼈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골다공증에 노출이 된다면 건강했을 때 뼈가 이렇게 튼튼하게 뼈 기둥이 유지가 되는 형태로 우리가 체중을 잘 지탱해 줘야 되는데, 이런 내부 성분들이 약해지면서 구조적으로 성긴 구조로 바뀌게 되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서 있을 때, 그리고 기본 생활을 할 때 있을 수 있는 어떤 자극에도 뼈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골다공증 빈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골다공증 환자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한 어떤 진단 기술의 발달에 의한 어떤 현상은 이제 아니고요. 우리가 그만큼 활동도 많아지고 어르신들이 이제 평균 수명이 증가되면서 우리가 비례되는 어떤 골다공증 진단이라고 보면 되는데, 최근 5년간 18%가 증가가 됐고, 그런 어떤 증가가 발생되면서 결국 이 골다공증 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골다공증 골절 발생 건수를 따져보면은 여성분들이 50대 이상 비교해봤을 때 남성분들에 비해서 확연하게 빈도수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골다공증 골절의 어떤 부위를 보면요, 척추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손목, 그 다음에 고관절, 넓적다리뼈, 그 다음에는 울팔뼈로 이제 빈도수가 나눠지는데, 아무래도 50대 이제 넘은 분들은 활동량이 이제 높기 때문에 자주 움직이시면서 넘어지면서 발생된 손목 골절이 많고요. 우리 60대 이상, 70대, 80대 어르신들은 특별한 또 운동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허리 쪽이 아프고, 그러고 나서 보면은 골밀도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연령으로 갈수록 넓적다리뼈나 척추골절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단순히 골절이 있었을 때 우리가 젊었을 때는 고정만 하면 지금 회복되고 결국은 기능적 문제가 없는 상태 유지가 되는데요. 골다공증 골절은 특성상 고정을 해도 잘 붙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골절 이후의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자면, 우리가 성인 남녀 50대 이상 분들의 어떤 고관절 골절 발생 이후 1년 후 사망률 자체를 따져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고관절 골절이 있게 된 경우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한 20% 이상이 결국 골다공증 골절에 의해서 사망 가능성이 높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위험성을 모른 채 소리가 없이 찾아오는 골다공증 질환을 무방비 상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빈도수 자체는 남성이 적지만
여성보다 남성이 지금 골다공증성 골절에 의한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척추골절이 이제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이제 많은 상태에서 결국 2차적으로 활동의 어떤 활동 면에서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골절 이후에 삶의 질이 이제 떨어지는 데 동시에 어떤 외부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골다공증이 단순한 어떤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 아니라 노후의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질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골밀도가 관리가 안 됐을 땐 재골절 위험률이 높은데요. 척추골절 환자 5명 중에 1명은 1년 이내에 새로운 부위에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뼈의 기능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뼈는 이런 식으로 테두리의 피지골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해변골이라고 부드러운 어떤 조직, 그리고 뼈의 어떤 미세 구조가 발달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더 깊이 있게 보면 골수가 들어있는 골수강이 있고 그 안에 혈관이 흐르면서 뼈에 영양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어떤 성분을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어떤 비율로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식사를 똑같이 하더라도 흡수도 떨어지고 뼈 자체의 어떤 받아들여주는 어떤 기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에는 결국은 골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의지가 됩니다. 뼈의 기능은 결국은 우리 자세를 유지시켜주고 전체적으로 내부 장기를 보호해주는 어떤 기초적인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외에 근육하고 연결이 되면서 신체 운동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삶 속에서 필요한 기능들이 떨어지면 당연히 전신적인 어떤 기능에 영향을 미치면서 건강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유발이 되게 됩니다. 뼈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면 콜라겐이 결국 철골 역할을 하게 되는 35% 정도 포함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그 주변에 구성되어 있는 칼슘이나 이인 이런 성분이 45%, 나머지 수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골다공증이란 이렇게 건강한 뼈가 있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공성, 뼈 안에 이제 구멍이 뚫린 형태로 결국 뼈의 양이 감소하고 질적인 변화로 인해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뼈의 어떤 질에 대해서 알아보기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뼈의 어떤 구조를 들 수가 있고 뼈 안에서 여러 가지 칼슘과 인 다양한 성분들이 새로 유입되고 새로 빠져나가 나가는데 그런 교체율과 안에 무기질화 그리고 미세한 손상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뼈의 어떤 컨디션을 결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골밀도 검사를 했을 때 T점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T점수는 가장 우리가 골밀도를 따져봤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수치로서 건강한 젊은 성인의 평균 골밀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차이를 나타나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치를 봤을 때 그거 가지고 모든 어떤 뼈의 강도를 이제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외의 요소에 대한 어떤 반영을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어떤 분석표를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은 흡연하고 과음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잠이 안 와서 술을 드시고 평소에 기호식품으로서 흡연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국 골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피부과 약을 드신다던가 어떤 다른 질환에 의해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골밀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세계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골다공증에 어떤 이한 골절이 있었다던가 전체적인 어떤 부모의 어떤 질환력 이런 부분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골다공증 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처음에 환자가 오셨을 때 우리가 다양한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피 검사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질환에 의한 골다공증이 아닌지 우리가 피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간 기능, 신장 기능을 보고
혹시 2차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한 골다공증이 있다고 하면 그 질환 치료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갑상샘, 부갑상샘,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 관련해서 검사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게 아니라 자연스러워 이제 노화에 의한 어떤 골밀도 저하라고 보면은 대표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요. 병원에서 보통 누워서 방사선실에서 내부면체 진행을 하는데 에너지를 보내서 골밀도를 체크해서 우리 아까 언급했던 T점수 그리고 Z점수 이렇게 우리가 다른 연령층, 동일 연령층과 비교를 수치화시키는 걸 검사라고 보면 됩니다. 골다공증 결과가 나왔을 때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T점수, Z점수를 활용을 하는데요. T점수는 이제 동일한 성별에서 젊은 성인 집단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수치고요. Z점수는 같은 연령대의 성인들과의 골밀도 평균치 차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수치라고 보면 됩니다. 골밀도 검사 급여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할 텐데요. 정확하게 나이로 따지면 65세 이상의 여성, 70세 이상의 남성이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요. 하지만 특별한 어떤 요소들이 있으면 65세 미만에도 충분히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위험 요소라고 하는 부분이 저체중, 그리고 어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골절이 있는 경우, 가족력이 있고, 외과 수술, 외과적인 어떤 절제술로 인한 어떤 폐경이 일찍 오는 분들한테 65세 미만 경우에도 골밀도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다양한 다른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보험급여에 준한 골밀도 검사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진단이 나왔을 때 어떤 치료를 고려해 봐야 되느냐, 대표적으로 고릅수 억제제라고 불리우는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제를 병원에서 처방을 하는데요. 장기 복용한 경우 얼굴 쪽 턱뼈 개선화, 대퇴골 쪽에 어떤 골절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부작용 때문에 약을 꺼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3년에서 6년 정도 약 먹고 나서 골밀도 수치를 보고 잠깐 휴약기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최근 들어서 나온 어떤 여러 가지 치료제가 나왔는데요. 콩팥 질환자에서도 6개월에 한 번 피하층의 어떤 주사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단일 클론 항체 어떤 형식의 어떤 약제도 데노스맙이라고 나와 있고, 요즘은 로모스주맙이라는 어떤 약제도 많이들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다시 써볼 수 있는 부분이 고령성 억제제로서 뼈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약제를 고려해 볼 수 있고, 기타 골 감소증에 속해 있는 골다공증 직전의 어떤 단계에 있는 분들한테는 비타민 D나 칼슘 제제도 보험에 준해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골다공증이 왔을 때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다들 이제 뒤늦게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어떤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강조했던 바로 골절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갑자기 허리가 잘 안 움직여지고, 이런 현상이 단순한 디스크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디스크에 있는 분들이 그런 현상이 그냥 지나치기가 십상입니다. 하지만 요거는 어떤 60대 이상의 여성분들한테는 골절의 어떤 신호일 수가 있고, 그런 경우 바로 병원에 오셔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셔야 됩니다. 뼈가 손실되면 단순히 뼈 자체의 어떤 변화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뼈는 다치면 다른 어떤 각 장기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질환에도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 건강한 뼈는 지속적으로 뼈 안에서 뼈를 형성하는 세포와 뼈를 파괴하는 세포가 공존하게 되는데, 파골 세포라 하는 뼈를 파괴하는 세포가 활성화되면은 상대적인 활성도가 높아지면은 여기에 이제 건강하게 뼈가 흡수되고 채워지고, 이런 과정이 원활해지지 않으면서 골다공증에 노출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전신적인 어떤 염증을 촉진하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발생 가능한 심혈관 질환, 암, 치매, 이런 어떤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노화도 촉진하게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다공증과 심장병과 연관성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두 증상 모두 염증 반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혈관 안에 있는 동맥 플라크, 어떤 침전물에 의해서는 골다공증에서 발생되는 어떤 같은 종류의 세포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세포들이 증가되면 결국 심혈관 질환 위험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맥 경화와 심혈관 질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동맥의 석회화 현상인데요. 그런 석회화 현상이 있게 되면 골밀도도 떨어지게 되고 그런 어떤 연관성이 심장병과 골다공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타민 K와 비타민 D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동맥벽이 두꺼워지는 걸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보조 식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 여성은 알츠하이머 치매,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골다공증 환자의 뼈에 발견된 노화세포는 머리 쪽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노화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암과 골다공증과의 어떤 연관성을 파악을 해보면요. 암을 초래하는 분자 경로에서 뼈의 단백질이 확인이 됩니다. 이 단백질은 정상적으로는 뼈의 유지와 치유와 연계된 어떤 기능을 하지만 이게 과하게 활성화되기는 세포 성장이 이제 컨트롤이 되지 않고 그리고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NF-kB라는 염증 반응 단백질이 확인이 되는데 이런 어떤 단백질이 뼈의 재흡수와 암의 시작 단계에서 진전을 모두 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D의 결핍과 부갑상승 호르몬의 상승, 이런 어떤 뼈를 약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상황은 암과 관련되어 있다는 다양한 보고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골다공증 예방할 수 있을지 몇 가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상과 관계없이 50대 이상 분들은 골밀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기본 검진을 통해서 골밀도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양한 피검사, 소변검사, 골밀도 검사를 우리가 시행해서 뼈의 형성과 흡수 상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의 남성과 폐경 이후의 여성은 1, 2년마다 골다공증 검사를 권고해 드립니다. 보험 기준은 65세, 여성 65세, 남성 70세 이상이지만 그래도 미리 검사를 해보는 것 요즘같이 오랫동안 좋은 어떤 컨디션으로 지낼 수 있는 어떤 장수 시대에는 필요되는 어떤 습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꾸준한 운동을 들 수가 있는데요. 단순한 어떤 운동, 시간을 내서 운동을 했다고가 아니라 30분 이상 근력 운동과 유연성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제자리 뛰기, 그리고 자전거 타기, 어느 정도 신체 기능이 확보가 된 분들은 숨이 찰 정도로 하루에 30분에서 60분 정도, 주 3회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거동이 좀 힘들고 걸음걸이 자체가 부담이 되는 분들은 일반 걷는 운동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걷고 빨리 걷고 이런 운동은 무릎의 유연성과 대퇴근에 강화도 도움되기 때문에 관절의 어떤 변화도 좀 줄이는 어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고유 감각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뒤로 걷거나 옆으로 걷는 운동 하시면 대퇴 뒤쪽 근육도 키우고 무게중심 잡는 특정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필요되는 고유 감각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걷기 운동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보여주는 표인데요. 항상 팔을 좀 크게 움직여서 전신 운동을 해주는 게 좋고 항상 둔부 쪽에 근육에 힘도 주고 팔꿈치는 90도, 가슴 같은 걸 활짝 피는 게 좋은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척추 질환, 대표적으로 디스크나 협착이 있는 분들은 자세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무리가 될 수 있는데 항상 어깨를 펴고 턱 당기고 11자로 걷고 팔을 흔들면서 걷고 그런 어떤 걸음걸이 자세를 취하면은 운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골다공증 예방법으로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라고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특히 칼슘과 비타민 D를 식사를 통해서 좀 보급하려는 노력을 해주면 좋습니다. 칼슘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유를 통해서 보급을 많이 받는데 특별한 심혈관 질환, 특히 콜레스테롤 혈증에 의한 어떤 위험성이 크지 않는 분들은 어르신들도 우유 반컵 정도는 좀 드시라고 권유를 해드립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치즈도 따로 섭취를 하시면 좋고, 그리고 뼈 안의 성분들을 대부분은 구성을 하고 있는 마그네슘이 견과류를 통해서 섭취를 돕고, 그리고 혈액 개선에 도움이 되는 표고버섯, 그런 어떤 영양분을 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하시면은
건강한 상태, 건강한 뼈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우리가 먹는 약이 효과적인데요. 햇볕을 아무리 많이 쬐도 우리나라 안에서 받는 햇볕의 어떤 종류상 비타민 D를 충분히 재형성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비타민 D 주사는 3개월에 한 번씩 맞거나 따로 약국에서 비타민 D 캡슐을 복용을 해서 꾸준하게 비타민 D를 좀 채워나가서 칼슘의 이는 유지시켜주고 뼈의 어떤 튼튼한 정도를 유지시켜주고 여성 암을 예방하는 것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비타민 D도 잘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칼슘을 좀 과용하면은 좀 혈관에 석회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과량의 어떤 섭취를 하시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활 습관의 변화를 주면은 골밀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까 강조했던 술, 담배를 줄이시고 뼈에 안 좋다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탄산음료, 커피를 좀 줄이시고 음식을 통해서 칼슘을 섭취하고 비타민 D도 음식뿐만 아니라 먹는 약이나 주사를 보급을 하고 그 외에 어떤 비타민을 할 수 있는 칼륨, 그리고 비타민 C, B 계열, 그리고 마그네슘, 붕소 이런 어떤 무기질 섭취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비타민 D가 많이 들어가 있는 어떤 식품군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타민 D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분들한테 당뇨도 좀 예방한다고 하고요. 여성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들을 따로 챙겨 드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토마토 들어가 있고 치즈, 표고버섯, 그리고 콩류도 비타민 D를 많이 흡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칼슘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식품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대표적으로 초록색 식물들 많이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고 따로 우유나 또 기본 치즈 이런 류 그리고 멸치, 뱀어포 이런 칼슘 비율이 높은 영양분을 따로 식단을 통해서 보급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칼륨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성분들은 기본적으로 바나나가 많이 들어가 있고 토마토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밖에 아보카도, 다양한 흔히 아침 식사에서 먹기 좋은 감자, 고구마 이런 쪽으로 보충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 성분들 대표적으로 견과류가 있고 저희 병원은 지금 논현동의 다이소 건물에 위치해 있는데 이 건물의 한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360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관련된 어떤 예방법이나 관련된 어떤 운동 그리고 치료 관련해서 진료가 필요되거나 상담이 필요되면은 부담 없이 오시면은 저희가 시간을 내서 자세한 설명, 발표를 통해서 부족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뼈 건강, 관절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골밀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식사 선택과 운동하는 습관, 골밀도가 이미 떨어진 분들은 치료를 통해서 꼭 나중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낙상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는 게 필요되고요. 꾸준하게 골밀도, 근밀도 관리를 하셔서 건강한 노후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부족한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